안녕. 자, 오늘 또 공부를 해보시는 졸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왔지. 자, 오늘 공부할 시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예요. 이 시는 나도 참 좋아하는 시야. 너희들도 한번 이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제목이 뭐지? 이렇게 추측도 해보면서 시를 한번 감상해보자.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제목이 참 특이하지. 이 제목의 뜻을 우선 알아야 돼. 백석이 고향이 지금 북한의 평안도 쪽이었나 봐. 근데 이제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인지 누구한테인지 이제 편지를 쓰는 것 같아. 그래서 편지 형식의 시예요. 그래서 얘는 주소야. 한번 읽어볼까요?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의 집에서라는 편지 적는 발신인의 주소예요. 고향을 떠나 유랑하면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전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작품은 한번 볼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다.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고백, 성찰, 의지적. 제재는 유랑, 떠돌아다니는 삶이에요.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고, 자, 특징을 한번 보면 편지 형식을 빌려서 화자의 근황을 드러낸다. 또 토속적인 소재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비슷한 말이에요. 토속적인 게 뭐야? 시골 분위기. 방언은 사투리. 향토적도 마찬가지. 자, 3번. 산문적 형태를 취하지만 쉼표를 통해서 내재율을 획득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재율은 운율이 안으로 숨어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슬픈 이야기가 나올 거야.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화자가 등장하죠.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자신의 처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백석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인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고향을 상실했다는 내용, 떠돌아다니는 처지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날이 저문다는 건 해가 졌다는 거죠. 좀 부정적인 분위기로 많이 쓰이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고 춥고 전부 다 부정적인 현실, 시련을 의미하겠지. 어느 목순의 집에 있대요. 이 목수가 이름이 박시봉 씨인가 봐. 쥔을 붙이었다, 새들어 살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방에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시 어들을 보면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있는 얘를 백석 이 시인이 있는 지금 그 새들어 사는 방은 되게 춥고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사는데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 디롱백이는 이렇게 옹기 그릇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불씨를 담아서 불을 쬐는 난로 같은 거였어요.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놨지.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불을 쬐니까 그 쬐는 재가 있겠지.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했었대.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북한 말도 좀 있죠.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두문불출하고 있었어.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방바닥에서 이렇게 막 구르기도 하면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계속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래.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우울하게. 자, 지급법 쓰인 부분도 있고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누워서 생각을 하다 보면 슬픈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눈물도 좀 나고 자괴감이 들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너무 이 슬픔과 절망 때문에 나 이제 죽겠다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온 거죠. 절망이 심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 이렇게 절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러나 짱 중요해. 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봤어. 하얀 문창,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얀 창문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게 됐어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너무 절망적, 춥고 가족도 없고 외롭고 슬프고 이런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더 크고 높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다 맡겨야겠다. 운명에 맡겨야겠다. 이렇게 운명론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3. 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내가 그때 가졌던 슬픔이며 한탄이며 이런 것들 가라앉을 것들이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어. 막 복잡했던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차분해지고 가라앉았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정화된 거야. 자,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 드는 쯤에서는 더러 나주손 이것도 중세국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나조히 이런 말 들어봤지요? 저녁을 뜻하는 거예요. 저녁쯤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청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음성상징어가 사용됐네요.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난로를 좀 가까이 하고 무릎을 꿇어보는 거야. 어느 먼 산 뒷옆 바위 옆에 따로 외롭게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시각적 이미지죠.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막고 있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시가 끝나네.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작품이든 마찬가지야. 시의 흐름에서 앞에는 시적 상황들 도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감정이 심화됐다가 뒷부분에 와서는 그 감정과 그런 시의 분위기들, 시의 정조들이 마무리되는, 집약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내가 외롭게 서 있는데 이 외로운 모습이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떠오르게 한 거지. 그 나무는 어떤 나무래? 드물고 흔하지 않은 거지. 또 꿋꿋하고 맑고 깨끗한 나무야. 그 나무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세, 나도 이 외로운 상황인데 그 나무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거지.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갈매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그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 그래?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 갈매나무가
객관적 상관물로 쓰인 거야.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표현 방법들을 보면 시각적 이미지 나왔지. 음성 상징어 나왔지. 그리고 쉼표 겁나 많지. 쉼표. 아까 뭐라 그랬어? 전체적으로 시가 산문적인 형식으로 쓰여졌다 그랬는데 운율을 줄 요소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쉼표를 줘서 끊어 읽고 운율을 형성하고 좀 호흡을 좀 천천히 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 힘들지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끝나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 표현 방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이제 흐름을 딱 정리해 놨어.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요 부분입니다. 엄청 부정적인 시어들이 많이 있었지.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좌절한 상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고 더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운명에 맡겨야지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도 꿋꿋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밑에 시어 정리한 거 봅시다. 갈매나무의 의미 겁나 중요하지. 갈매나무의 의미. 나 지금 졸린가 봐. 얘는 굳고 깨끗하다. 의연하고 고결한 존재. 고결하다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씩씩하다, 꿋꿋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저기 앞에 했던 작품 고재종의 세안도도 마찬가지야. 흐름이 비슷해. 너무 시련이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서 꿋꿋하게 살겠다. 자연물을 통해서. 여기서는 갈매나무, 거기서는 청소리였죠. 자, 요패 토속적인 소재와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삿, 디롱배기, 북덕부, 나가디도 않고 높은 텐경을 나주손에 어니먼산, 바우섭의 등. 자, 이런 단어들이 이런 사투리와 그 북한 지방에서 쓰는 그 단어들이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줘요. 그래서 이 시인의 시는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국어학적으로도 엄청 의미가 있는 시라고 알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했을까? 그 부분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백석은 일본 유학 이후 1945년 신의주를 거쳐 고향 정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일본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뭐야 이거 글씨가 뭐네 만주 등지로 거처를 옮겨 다녔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그가 나그네와 같은 유랑 생활을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 말고도 백석이 시는 또 있어요. 자기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 병에 걸렸는데 그 고향이라는 시에서 의원이 이렇게 맥을 짚어주는데 고향을 떠올리는 시 있었지. 그 시도 같이 연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봅시다. 이렇게 시 내용 끝났고 마무리. 남신이주 이동 박시봉방.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유랑생활 동안 겪은 삶의 비애를 노래하면서도 높고 강인한 의지를 잃지 않는 시인의 모습을 담은 서정시다. 제목은 남신이주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의 집에서라는 뜻으로 발신의 주소를 가리킨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처지를 편지 형식을 빌려서 독백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실존적, 내 존재의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러나 요 단어를 통해서 뒷부분에서는 운명과 초월적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다시 힘내서 살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상의 구조가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시어는 요 밑에 보시면 갈매나무를 통해서 꿋꿋하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다. 자, 표현상의 특징들 보면 산문체예요. 산문은 뭐야? 줄거리란 뜻이야.
이런 시 운율이 있는 거는 운문이라고 하지요. 탐문체의 유장한 긴 호흡과 내면의 진정성 있는 고백적 어조가 품격을 높여주는 거죠. 자, 갈매나무는 오랜 슬픔과 고독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지의 산물, 희망의 상징. 요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를 하나 더 집어넣을까 했었는데 포기. 피곤하니까. 자, 이거 수업하면서 선생님 또 자료를 따로 준비해 줄게요. 허영자의 자수라는 시 있어요. 자수 이렇게 뭐 실로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꽃 같은 거 옷감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 십자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하면 마음이 좀 딴 생각이 안 들고 가라앉게 돼 있어. 나도 어디 갔지? 나도 그 명화 그리기 같은 거 하거든. 한 땀 한 땀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으면 마음에 잡생각이 좀 없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시랑 같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밑에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도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도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 흰 바람벽을 보면서 자기 삶의 의지를 다지는 거지. 자, 그리고 옆에 김남주의 겨울바다라는 시도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겨울바다에 가가지고 마음이 잔잔해진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예요. 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졸리기 때문에 끝.